책 읽어주는 미즈놀. 여러분 그동안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 때문에 책 읽어주는 미즈놀을 조금 쉬었죠.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역사를 보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입니다. 1차 발사 2005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반짝거리는 바다에 둘러싸인 쾌젤레에는 열대 낙원이다. 다만 육군 버전의 낙원이다. 쾌젤레에는 호화 리조트, 시원한 전망이 펼쳐지는 발코니, 무제한 아침 뷔페 대신에 콘크리트 벽과 작은 창, 군대식 구내식당이 있는 육군 호텔이 2개 있다. 메시조 호텔은 같은 이름의 백화점과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쾌젤레인지로는 특색을 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칙칙한 방에서는 곰팡이가 나고 장식 같은 건 없다. 오락용으로 육군 TV를 제공하는데 익숙한 채널이 거의 없다. 모든 가구에는 미국 정부의 관리번호가 찍혀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아주 싫어하거나 아주 좋아했죠. 한스만이 이야기했다. 과묵한 독일인 엔지니어 한스만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육군이 낙원을 애써 꾸미지 않아도 열대섬은 이미 아름다웠다. 한스만은 얼마 안 되는 자유시간에 바닷속으로 다이빙해서 환초의 매력을 제대로 즐겼다. 그가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낸 장소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독일 순양함 프린츠 오이겐이었다. 길이 약 200m의 낡은 중순양함이 수면 35m 아래 거꾸로 누워 있었다. 프린츠 오이겐은 독일군 최대 전함인 비스마르크와 함께 영국군함 HMS 후드를 침몰시키는 데 일조했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연합군에 넘겨졌다. 미 해군은 프린츠 오이겐을 마샬 제도의 비키니 환초로 보내 핵무기 시험에 사용했다. 이 배는 1946년에 시행한 에이블 베이커 시험에서 살아남았지만 후에 쾌젤레인 석호로 예인되어 수장되었다. 지금은 프로펠러와 키만 수면 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물속에 잠겨 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머무르곤 했습니다. 쾌이스만이 회상했다. 용골 밑으로 헤엄쳐서 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곤 했어요. 낮에는 일해야 해서 주로 밤에 다이빙하곤 했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기회는 아니죠. 거의 뭐 코난이네요. 그렇죠? 아, 배를 이렇게 수장시키는군요. 저는 다 분해하는 줄 알았는데. 자, 프린츠 오이겐은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에도 분쟁의 역사와 분단이라는 결과가 생생히 남아있는 독일을 연상케 했다. 독일의 뿌리를 든 쾌이스만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안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라면서 자신이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됐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물리학이었다. 가장 쉬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런 재능을 발휘해서 조종사가 되고 싶었으나 그러기에는 시력이 나빴다. 항공우주산업은 그 자선책이었다. 베를린 한 기술대학에서 몇 년을 보낸 쾌이스만은 비행기에 실증이 났다. 그러다 인공위성으로 관심사가 옮겨졌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언젠가 궤도에 오를지도 모를 작은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9년 그는 독일 북부에 있는 브레멘 대학교의 응용우주기술과 극미중력센터라는 과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쾌이스만은 5명의 팀을 이끌어 지구 근처 초소형 운석과 먼지 입자를 연구하는 약 65kg짜리의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위성 이름은 브렘셋이었다. 당시 나사는 국제 파트너를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1994년 2월에 브렘셋을 디스커버리호에 실어 발사하기로 했다. 쾌이스만은 발사 1년 전에 미국을 10여 차례 이상 여행하면서 케네디 우주센터를 포함한 나사 시설을 여러 번 방문했다. 그는 발사탑에서 우주왕복선까지 우주인들이 거쳐갔던 플랫폼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그 발사의 지휘관이자 4번이나 우주여행을 한 찰스 볼튼을 만났다. 브렘셋을 발사한 뒤로 쾌이스만은 기분이 들떠 있었다. 3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신혼이었으며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미국 여행 경험이 좋았다. 이들 부부는 함께 큰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1996년에 가족과 함께 LA로 이주한 쾌이스만은 작은 회사 마이크로즘에 일자리를 구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짧게 비행하는 경량 로켓 제작에 참여했다. 이런 고층 기상 관측 로켓들은 궤도 진입 최저 속도에 도달하기에는 강력한 한 방이 부족했지만 지구 대기권 위로 잠시 솟아올라 호를 그리며 비행할 수 있었고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작은 탑재물이 몇 분간 무중력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었다. 자, 쾌이스만은 로켓 경험이 많지 않았다.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인공위성의 우주여행을 직접 통제해본 경험이 많았다. 그는 로켓의 유도, 항법, 제어 방법도
분명 크게 다르지 않겠거니 생각했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모험의 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내는 정말 여기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내고 싶어 했죠. 퀘이스만 부부는 모험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한스 퀘이스만은 그 이후로 로켓에 관해 지독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퀘이스만의 모험은 그를 서쪽으로 더 멀리 데려갔다. 2003년에 친어리, 톰슨과 함께 퀘젤라인으로 첫 실사여행을 떠났던 경험 덕분에 그는 이미 이 지역은 물론이고 환초까지 가는 고된 여행에도 친숙했다. 그래서 2005년 6월에 스페이스X가 대체 발사장을 건설하기로 했을 때 퀘니스만의 서쪽으로의 진격을 진두지휘했다. LA에서 퀘젤라인까지 옮길 것이 너무 많았다. 직원들이 이틀에 걸쳐 비행기를 2번 타며 로켓 핵심 부품을 나르지 않는 한 화물 대부분은 한 달 걸리는 배로 운송해야 했다. 직원들은 엔젤군도 본사에서 대형 화물선에 실을 10여 개의 화상 화물 컨테이너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얼마 전 반덴버그의 발사시설을 건설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오멜렉섬에서 펠컨 1을 조립하고 시험하고 발사하려면 그야말로 모든 게 필요하리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작은 공구부터 기중기, 크고 작은 배관, 컴퓨터까지 필요한 것 전부를 12m짜리 화물 컨테이너에 채워넣어 항구로 보냈다. 그해 여름 3개월 동안 회사는 배와 군용 항공기를 동원해 약 30톤의 화물을 태평양을 가로질러 실어 날랐다. 퀘이스만과 동료 대부분은 군대식 숙소를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종일 일해도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업무 강도 때문이었다. 스페이스X가 오잘렉섬으로 바로 가는 배를 마련하기 전에 직원들은 맥섬으로 가는 승객들이 타는 쌍둥선을 함께 타야 했다. 그 배는 해가 뜨기 전에 퀘젤레인 선착장을 출발해서 약 1시간 후에 스페이스X 팀을 오멜렉에 내려주곤 했다. 팀원들은 쌍동선이 다시 태우러 오는 늦은 오후까지 일을 했다. 저녁에 퀘젤라인으로 돌아오면 다음날 할 일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야 했다. 그날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회의하고 물류 계획을 짜거나 로켓 발사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육군 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했다. 진어리를 포함한 일부 직원은 아예 환초로 이사왔고 2005년 하반기 거의 전부를 퀘젤라인과 오멜렉에서 보냈다. 자, 퀘이스만처럼 가족이 LA에 있는 직원들은 몇 주를 섬에서 보내고 본토로 돌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직원들을 지치게 했다. 내 평생 하와이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기간에 퀘니스만의 핵심 부관 중 한 명이었던 필 카스프가 말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거길 너무 많이 가봐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멜렉에 작은 콘크리트 벙커를 제외하고는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 발사팀은 콘크리트 발사대를 만들고 로켓을 보관할 경락고를 지어야 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400kV 암페어 용량의 거대한 발전기를 사서 퀘젤라인으로 보냈다. 브라이언 벨드의 첫 임무는 스페이스X가 퀘젤라인에서 로켓과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로켓은 워낙에 폭발 위험이 크고 오멜렉은 면적이 너무 좁아서 발사할 동안에는 아무도 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퀘젤레인에 있는 육군 시설에 관제 센터를 세웠다. 펠컨 1이 경로를 벗어나면 발사 안정관이 관제 센터에서 로켓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멜렉은 퀘젤레인에서 가시거리밖에 없었다. 벨데는 송선선이 직결된 무선 통신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오멜렉 섬의 지상에서 UHF 안테나와 통신 장비들을 이용해 퀘젤라인으로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다. 통신 상태가 너무 나빴다. 이번에는 고소 작업대 리프트를 타고 수직으로 세운 펠컨 1의 안테나 높이 정도 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 신호가 잘 잡혔다. 수십 미터 차이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오멜렉에서 퀘젤라인까지 신호를 중계할 기지를 따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서 비용을 절감했다. 벨데와 동료들은 대부분 적도 부근의 열기와 습도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중이었다. 첫 몇 달간 오멜렉에서는 석호로 뛰어드는 것 외에 열기를 식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에어컨은 그냥 섬에서 한숨 돌릴 것이라고는 양쪽이 뚫린 콘크리트 벙커뿐이었다. 그 안에 있으면 바람이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약간의 그늘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종종 군용 도시락을 벙커 안으로 가져가서 샌드위치, 쿠키, 감자튀김 등을 먹었다. 그들은 꾸준히 일했다. 그리하여 2005년 가을 무렵에 발사시설이 거의 준비되었다. 아무도 없는 섬에 발사장을 찾는데 넉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도서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미주노를 멤버십에 가장 저렴한
그것이 오블 도서 후원이거든요.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여기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게시판이 어디냐면 여기 미즈노래 24시간 빅뉴스, 여기다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빅뉴스 방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꼭 클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